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7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9%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둘 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을 좀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해외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다우, 나스닥 모두 꽤나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하락장에서 그대로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포함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꽤나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시키고 있고요. 코스피가 드디어 이제 2490, 2500선을 넘기 직전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타이밍이고요. 확실히 이제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라인을 받치고 나서부터는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적절히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겠지만 확실히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자, 그래서 그런 반등장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도 지금 61선 넘어서 21선과 계속해서 갭을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스피가 이전의 그런 흐름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에서 추가적인 더 상승이 좀 나오면서 V자로 이 증시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선을 넘어서 계속 이제 치고 나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을 좀 보았을 때 확실히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하단을 보았을 때 상단까지 지금 치고 나온 모습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00선 넘어가면서 이제 정상화 시킬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월봉 같은 경우도 자, 2달 연속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점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확실히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선까지 반등을 한다라고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정도 위치가 저점 위치가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이제 되고요. 이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7월달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온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꾸준히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거의 한 7일 연속 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한 3조, 4조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들어온 모습이고요. 크게 하루에 바짝 들어오진 않지만 분할로 해서 계속 코스피를 저점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증시가 많이 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올 타이밍이 어느 정도 되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중간중간에 계속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갔지만 크게 지금 증시의 상승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기관 투자자도 좀 본격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좀 더 강하게 증시가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증시가 이제 불확실성을 하나둘씩 이겨내고 점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에 대한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전쟁 상황, 대만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악화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증시가 이제 다 반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초 체력이 좀 길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막 그렇게 혼란스럽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상황들이 다 반영이 되었고 다시 한번 이제 낮아져 있는 주가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은 뭐 유럽 증시 조금 이제 하락을 했고요. 미국 증시도 좀 하락을 했죠. 근데 뭐 크게 상승한 거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요. 이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도 네, 무난하게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외환을 보시면은 1303원입니다. 원달러도 이제 꽤나 좀 낮아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1320원대 이렇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고점 부근에서 지금 확실히 좀 자리를 잡고 뭐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 지금 이제 계속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율 자체도 점점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원달러가 안정화가 되고 크게 이제 올라가지 않고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이제 반등을 하기 쉽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투자자도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뭐 2.8%대, 뭐 2.7%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국채금리도 뭐 크게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더 반등을 하기 쉬운 조건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주도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된다면 무난하게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반등 폭이 계속 이어지면서 쭉 뭐 V자로 전고점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무리가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구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저점을 끝내고 이제 증시가 바닥 라인을 잡아가고 서서히 이제 반등을 이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을 때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이런 하락기에서 다시 상승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쏠리는 곳은 분명히 이제 산업이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돈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50원 상승해서 1.34% 상승했고요. 18,8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변화가 없었고요. 시간의 거래량도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반등에 맞춰서 그냥 같이 반등을 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큰 상승과 큰 하락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이제 260만 주로 네, 평소와 비슷하게 그냥 적게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거래량은 500만 주 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뭔가 움직임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계속 죽은 채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 열심히 이제 그 거래량과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거래량이 이제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이제 크게 매수나 매도를 할 움직이는 그죠? 그런 투자자들이 없어졌다라는 뜻이고 그 움직임이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다시 한번 실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거래량을 실어버리는 그런 주체는 어쩌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기관 투자자에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우리가 분석하기 쉽다고 하기 좀 그런데요. 분석할 만한 그런 차트를 그리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심리적인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술적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이 뭐 100% 틀렸다. 이건 또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들어맞는 이유가 그 투자자에 대한 심리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패턴을 너무 맹목적으로 바라보면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이제 기업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주봉 거래량으로 보았을 때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 거래량이 지금 계속 죽어서 저번 주도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 채로 진행이 되었고요. 거래량이 거의 최저점을 찍을 때쯤 항상 본격적인 반등이,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시작되더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꽤나 많이 죽어 있는, 네, 축이고요. 사실상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례를 보았을 때는 거래량이 더 줄어들 수는 있지만, 사실 요때와 요때는 또 이제 주식수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주식수에 대한 유통 물량을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거래량이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좀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확실히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패턴들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월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8월 달은 좀 위로 치솟으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8월 지금 이제 중순 정도가 다가오는데요. 추후에 이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바라는 대로 거래량은 크게 없지만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올려가는 패턴 그대로 지금 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이 패턴도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 조만간 이제 이번 주죠. 네, 내일부터죠. 다음 주 5일 동안 이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네, 거기에 따라서 좀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본다면 이 추세 그대로 살려서 천천히 이제 이 음운 구름선을 돌파를 하는 그림. 그래서 주가가 수렴을 했을 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241선이라든지 121선과 같은 이런 장기 이평선들이 위로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그림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는 21선이 올라오면서 이 음운구름선을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그죠? 위로 뚫고 나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는 좀 주시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야금야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엔 주가 자체가 지금 61선을 뚫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의 이평선이 수렴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지금 움직인 경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치고 나가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좋겠죠. 네, 그런 것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또 한 번씩 제가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36만 3천주, 외국인 투자자는 66만 8천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뭐 이렇게 다 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 14만주, 투신 5만 9천주, 뭐 보험 3만 9천주, 연기금 투자자가 12만주.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그동안 이제 좀 매도를 하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매도로 다시 접근을 하는 것인가 좀 걱정을 했죠.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매도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매수가 좀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12만 주를 매수를 해주면서 아직까지 매수에 대한 그런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일부터 해서 또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지, 그리고 투신, 이 투신이라는 세력이 항상 이제 종목에 좀 강하게 붙었을 때 단기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올라가는 모양이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 투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를 이어갔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하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좀 강하게 했을 때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다음 주 좀 개인적으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네, 확실히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들어올 때 되면 들어와주는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패턴들이 확실히 보인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이 패턴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어가는지 한번 네, 다음 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상으로는 딱 다음 주가 네,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할까요? 네,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는 1600만 주입니다. 1605만 주 정도. 그래서 뭐 사실 1600만 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잔고는. 하지만 1 공매도 거래량은 아주 작은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거래량이 작다라고 해서 지금 뭐 상환되는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가 적극적으로 좀 줄어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신주 상장 물량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려갈 만한 그런 소스가 없다면, 명분이 없다면 지금 이 공매도를 숏커버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 1600만 주라는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도 좀 네, 눈여겨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1600만 주가 좀 공격적으로 줄어드는지 네, 그런 것들 계속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규 공매도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 1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차 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지금 한번 8월 3일에 450만 주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서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이제 이틀 동안 좀 크게 상환을 진행하면서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대차 잔고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74,000주 상환이 되었고 뭐 크게 많은 양 아니었지만 3일 연속 지금 상환이 좀 진행되면서 3,35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대차 잔고가 뭐 많이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이 65만 주에서 당일 물량 뭐 64만 주 정도인데 확실히 매수가 좀 붙었죠 이번에는. 그래서 보유율 자체가 또 10.12%로 10.1%대 네, 이렇게 계속 이 보유량이 외국인 보유량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뭐 이렇게 계속 최근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방향보다는 그런 기관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로 움직여왔던 세력이 기관 투자자였기 때문에 네, 투신과 연기금 세력 이런 투자자들이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움직이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그죠?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네, 폴란드 원전 소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네, 폴란드로 갔고요. 폴란드에서 K 방산에 대한 네, 최종 계약과 그다음에 원전 수주를 위한 또 이제 어필을 하러 가셨죠. 네, 그래서 바르샤바에서 하원 의장과 회담을 했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K 방산과 원전 수주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표에 맞게 이제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움직이는 모양새고요. 산업부 장관도 방문을 했었고 대통령도 방문을 이렇게 진행하고 이제 국회의장까지도 나서면서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이집트 원전 뭐 이런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원전들을
세기를 받기 위해서 네, 이렇게 또 간 것 같고요. 뭐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UAE 성공적인 프로젝트 뭐 아니면 이제는 뭐 비용 지원까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오피를 했을 거고요. 한국과 미국, 프랑스 3파전이죠. 폴란드 원전은. 그래서 지난 4월에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지금 이제 입찰 선정을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근데 이제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폴란드 신규 원전이 미국, 프랑스로 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추측성 기사를 또 이렇게 내보냈던데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현지 매체에서 폴란드 총리가 전쟁이 일어나고부터 그 전쟁이라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죠. 그래서 미국과의 협력을 좀 중시를 하는 것 같고 프랑스도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스팅하우스라든지 한수원에서 웨이스팅하우스에서 이제 EDF로 이렇게 선회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 내용이 나오게 된 전망은 이제 피오트르 나임스키라고 에너지 인프라 특임 대사 겸 국무장관이 이제 물러나면서 미국과 프랑스와의 동맹을 중시하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영향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이제 이런 이 총리의 영향에 따라 좀 불리하게 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추측이 된 것 같고요. 폴란드 현지 매체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가 이제 이 나임스키 대사를 해임을 했고요. 나임스키 대사는 친미 성향이 강한 인사였고 웨이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선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스팅하우스가 하게 되면 이제 한국과 공동 수주를 할 것이다라고 유력하게 이제 좀 예상이 되었던 상황인데 그 나임스키 대사가 물러나면서 좀 분위기가 묘해지고 있다. 뭐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F를 밀어주는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입김이 좀 세졌고, 네. 그 전쟁이 이후에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프랑스를 통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관계를 정상화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 EDF를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EDF가 다시 한번 좀 그렇게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상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EDF에 대한 그런 원자력 기술이 지금 자국 내에 그죠 프랑스 자국 내에 그런 원전들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그 원전 건설 한 기당 비용 차이는 거의 50% 차이가 나게 되고요. 프랑스가 한 개당 10조를 건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 개당 5조 정도로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6기, 폴란드죠. 폴란드 6기는 총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30조 원의 건설이 가능할 수 있고요.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총 60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설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도 30조를 지원해 주더라도 30조 건설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조까지 또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15조가 이제 건설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비용만으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선택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 UAE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기술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런 원전 기술을 지금 미국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 관계 차원에서 뉴스케일 파워를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했을 때 우리나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저 총리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저렇게 총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바뀔 것 같진 않고요.
어느 정도 뭐 추측성 기사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차분하게 이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무려 또 6기가 되기 때문에 6기 전체를 한 곳에 또 몰아주기보다는 뭐 각각 나눠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을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런 어필은 계속 지금 국회의장까지 가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 그 수출국인가요? 네, 그게 조금 제외가 되면서 조금 악재 아닌 악재라고 인식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이 원전 수출 위로 이제 격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정책 기류가 친원전에 가깝다, 친원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원전 업계를 밀어주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주도로 이제 민관 합동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관계 기관과 공기업, 기업 등이 참여를 해서 역량을 이제 총 결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달 중에, 네,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이 원전 수출 위원회로 이제 격상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높은 뭐 체코, 폴란드 원전과 같은 그런 사업자 선정을, 네, 위해서, 네, 수주 역량 총 결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네, 본격적으로 대화를,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또 격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8월 중순이죠. 8월 중순이면 이제 이집트 원전에 대한 소식도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 그 협약을 이번 달에 진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그 소식도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건설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건설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건설 것까지 이제 수주를 좀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두산 쪽이 좀 더 크게 수주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계약 자체가 이제 바로 이제 이 사업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가 그 원전을 돌리면서 생산되는 그 전력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이제 공사 대금으로 지불하는, 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돈을 안 준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주를 하는 것이 일단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두산 쪽에서 얼마나 큰 규모로 또 이 공사에 참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주 소식 이외에 방패장이 또 중요하죠.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관심도 있는 부분, 원전이 꽤나 많고 이제 땅덩어리도 좁고, 네, 이 핵 폐기물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에 이제 핵 폐기물이 꽤나 이제 많이 찼고, 추가로 이제 방패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방패장 확보를 위해서 막 그 진행 중이었다가 그게 또 중지가 되었거든요. 탈원전이 진행되면서 그런 것들이 중단이 되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네, R&D에 대한 로드맵을 또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방패물 R&D 로드맵 토론회를 이제 개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반, 전장 시스템 등 설계 등 이제 핵심 기술을 논의를 하게 되고, 2060년까지 1.4조 방패 기금 조성을 계획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핵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그 기술력이 확보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그 기술력을 개발을 해 나간다면 상당히 이제 후에 좋은 이 경쟁력을 또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R&D가 원전에 대한 건설 쪽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네,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도 저렇게 투자가 R&D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쪽 균형을 갖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소식 이외에 풍력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뭐 원전에 대한 이 사업도 상당히 크지만 최근에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도 꽤나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을 거의 신규 수주 규모를 연 2조 가까이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큰 거고요. 해상풍력 공장을 제2공장까지 늘리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대량 건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고정 가격 입찰로 풍력 시장을 키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현재 이제 태양광 발전에만 적용하는 고정 가격 입찰제가 풍력 발전까지 확대가 된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성이 담보되면서 풍력 발전 프로젝트 금융 조달이 수월해지고 그죠? 돈 얻기가 쉽고 그다음에 설치량이 확대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업체를 선정할 때 국내 산업 생태계,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국내 풍력 업계의 수혜가 된다. 그래서 국내 산업 생태계의 기여도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죠. 그런 쪽에서 많이 기여를 했죠, 사실. 해상풍력 발전도 꽤나 진행을 했고요. 제주 해상풍력,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의 것들도 기여를 했고요. 뭐 이게 풍력 발전까지만 기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까지도 기여가 되는 것인지 그 이외까지 간다면 뭐 당연히 뭐 원전 아니면 그 이외 수소 액화플랜트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면 아주 유리하겠죠. 그래서 국산화를 위해서 이렇게 입찰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들을 준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 가격 입찰제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그 최근에 언급되던 완도 금일 해상풍력이 지난 6월에 입찰이 될 거다, 선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밀리고 밀려가지고 이번 달에 이제 발표가 될 수 있다. 이번 달까지 이제 기간을 둔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고정 가격 입찰제를 염두를 해두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되면 그 터빈 입찰 기업 중에 상당히 이제 유리하겠죠. 국산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규모가 1조 규모로 상당히 큰 터빈 규모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수혜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정가격 입찰제라는 것은 사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REC를 공급하는 계약을 막 맺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국내 태양광 연간 설치량이 이렇게 4기가와트까지 성장한 배경으로 고정가격 입찰제를 꼽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REC 가격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비교적인 안정적인 수익 전망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연금 같은 수준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는 풍력 발전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량에 대해서 고정적인 수익을 얻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풍력까지 도입을 하게 된다면 아주 풍력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16.5기가와트에 대한 풍력 시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년간 고정 가격을 정부가 보장을 해주면 프로젝트 수익성이 확정되어서 금융 조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국내 생산 업체들이 또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정 입찰 가격 제도의 낙찰 조건 항목은 입찰 가격이 60%고 산업 경제 효과가 20%고 주민 수용성이 10%고요. 국내 사업 실적이 4%, 개통 수용성 4%, 사업 진행도 2%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 산업 경제 효과는 국내 산업 생태계 기여도와 혁신 영향제고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육성 국가 대부분이 채택 중인 제도로 국내 업체들을 이용해서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자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풍력 터빈 업체인 유니슨과 두산 에너빌리티, 풍력 타워 업체인 CS윈드와 동국 SNC,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업체 상강 M&T 등 국내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좀 유심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독일의 지멘스 가메사가 이제 지난 6월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협력을 진행했고요. 지멘스는 두산 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초대형 해상풍력에 대한 시스템 부품, 생산 설치 및 O&M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 이외에 뭐 베스타스가 지금 이제 CS 윈드와 합작을 해서 또 이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경쟁 구도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도금일 해상풍력, 뭐 그 이외에 이제 해상풍력 시장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신재생에 대한 수주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연말에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원전에 대한 수주량도 서서히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가시화가 시작되면서 네, 이제는 두산이 다시 성장을 하는 그런 궤도로 들어갈 것이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두산이 본격적인 이 반등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